그때 욕심만 안 부렸어도 월세 쪽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50대 여성.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불과 5년 전만 해도 강남 아파트에 살던 중산층 주부였습니다. 남편, 두 자녀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과자 신분으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혼자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5억 원의 재산을 욕심내다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한 며느리의 실화 같은 이야기. 오늘은 중년의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실화 기반의 교훈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봄 김수진 씨는 45세였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와 결혼한 지 20년.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그야말로 평범한 중년 주부였죠.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연봉 7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수진 씨는 파트타임으로 영어학원 행정 업무를 보며 월 2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 살았고 자가용도 있었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도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봄 수진 씨의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왔고 판단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앞으로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72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죠. 남편 박민수 씨는 외동아들이었지만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누이는 1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애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시세가 15억 원, 그리고 지방 소도시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은 20억 원, 여기에 예금이 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총 4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마음속에 욕심이 싹트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재산을 남편이 다 물려받는다면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 물론 시누이도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게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는 미국에 있잖아. 어머님을 모시는 것도 우리고 병원비 내는 것도 우리인데 왜 반씩 나눠 가져야 해? 합리화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합리화였죠. 게다가 수진 씨네 가족은 그때 경제적으로 조금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큰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등록금과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작은 아들도 고3이라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회사도 경영이 어려워져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야. 어머님 재산이라도 물려받으면
애들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어. 수진 씨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드는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예금에서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요양병원에 갔죠. 어머님, 제가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효부였습니다. 병원 관계자들도 모두 칭찬했죠. 며느리분이 정말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하지만 수진 씨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재산을 남편이 혼자 물려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누이를 배제할 수 있을까? 남편 박민수 씨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동생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그게 맞는 거야. 하지만 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 세상 물정을 몰라. 여동생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어머님 병원비는 우리가 다 내고 있고 우리는 애들 학비에 허덕이고 있다고. 이게 말이 돼?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그래도 그건 아니야 라고 했지만 수진 씨가 계속 이야기하자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욕망은 이렇게 작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 가족도 편하게 살 자격이 있어. 내가 더 많이 고생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도 되겠지. 하지만 이 작은 욕망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자라날지 수진 씨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2019년 여름부터 수진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 박은희 씨는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한 달에 두세 번은 전화로 어머니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분실했다며 새로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시누이에게 알려주지 않았죠. 시누이가 이상하게 여겨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전화번호 좀 알려줘. 요즘 전화해도 안 받으셔. 아,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셔서 전화 받는 걸 잘 못하셔. 내가 대신 전화해서 안부 전할게. 남편도 어느새 아내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가 무서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진 씨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무섭도록 집요했으니까요. 시누이는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요양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딸인데요. 아, 환자분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치매도 좀 있으시고 대화가 잘 안 되세요. 며느님이 자주 오셔서 잘 돌봐드리고 계십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수진 씨가 미리 병원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뒀던 거죠. 시누이가 전화하면 어머님 상태가 안 좋다고 하세요. 괜히 걱정만 시킬까 봐요. 두 번째 단계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통장 관리해 드릴게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이것저것 관리할 게 많잖아요. 도장도 제가 보관할게요. 시어머니는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통장과 도장이 수진 씨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병원비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욕심이 커졌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서 자기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것이 될 돈인데 지금 좀 쓰면 어때? 그 돈으로 딸아이 해외 어학연수 비용을 냈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이 돈 어디서 났어?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번 선을 넘으니 그 다음은 쉬웠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냈죠.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아들 대학 입학금을 냈습니다. 자기 명품 가방도 샀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정도 쓸 자격 있지 않아?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언장 작성이었습니다. 2020년 초 수진 씨는 시어머니에게 유언장을 쓰게 했습니다. 정확히는 강요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유언장을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산은 아들한테만 물려주세요. 딸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은희는? 은희도 내 딸인데. 어머님, 은희는 미국에서 잘 살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아들한테 물려주시고 싶으시죠? 그게 맞는 거예요. 수진 씨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하루도 이틀도 일주일도. 시어머니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들 박민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유언장을 집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시누이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그리고 결정적 실수. 바로 현금 2억 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 가을,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예금 중 2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요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겼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인출했을까요? 남편의 회사가 정말로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남편이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더라도 앞으로가 막막했죠.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야 해.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돈이 한꺼번에 인출되자 은행 시스템에 이상 거래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수진 씨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라는 사실을. 2020년 겨울 시누이 박은희 씨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던 그녀는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에 2주 격리를 감수하고 귀국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빠와 올케에게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어머니와 직접 통화가 안 되고 항상 올케가 대신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격리가 끝나자마자 은희 씨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진 씨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은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진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말이 약간 어눌했지만 대화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엄마 나야. 은희야. 왔니? 어머니는 딸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은희야. 미안해. 엄마가
도장을 찍었어. 도장이요? 무슨 도장요? 올케가 유언장에 도장 찍으라고 계속 왔어. 안 찍으면 병원비를 안 낸다고. 은희 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병원 원무과로 갔습니다. 제 어머니 병원비 납부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도 보호자입니다. 네, 잠시만요. 박은혜님 맞으시죠? 환자분의 딸분이시고 원무과 직원이 내역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잘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 씨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통장이나 재산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아, 며느님이 하고 계세요. 통장이랑 도장도 며느님이 보관하고 계시고요. 그럼 그동안 입출금 내역은요? 그건 저희가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은희 씨는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주거래 은행 지점으로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고 어머니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무려 3억 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정도인데 3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특히 3개월 전에는 2억 원이 한꺼번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 인출한 사람이 누구죠? 보호자분이 며느님이라고 하셨는데요. 명예 도용 아닌가요? 제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은행에 오실 수 없는 상태인데요. 대리인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오셔서 은희 씨는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올케 언니도 데리고 와.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 은희 씨는 은행 거래 내역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통장에서 3억 원이 빠져나갔어. 올케 언니, 이거 설명 좀 해줘. 수진 씨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게 엄마 병원비도 내고 이것저것 관리하느라. 병원비가 1년에 3억이야? 말이 돼? 그리고 이거 봐. 2억 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거. 이건 또 뭐야? 그건 엄마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가 거동도 못 하시는데 무슨 부동산 투자? 거짓말하지 마. 남편 박민수 씨는 옆에서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가 그렇게 큰 돈을 빼냈는지 몰랐습니다. 수백만 원 정도 쓴 건 알았지만 3억 원이나 된다는 건 처음 알았죠. 여보, 진짜야? 3억 원을? 수진 씨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 회사에서 잘렸잖아. 애들 학비도 내야 하고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살아야 한다고 남의 돈을 훔쳐? 그것도 엄마 돈을? 은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을 협박해서 유언장을 쓰게 했다면 강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고소해야죠. 제 어머니 재산을 훔쳐간 건데요. 은희 씨는 올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횡령, 사기, 강요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엄마, 올케가 엄마한테 유언장 쓰라고 강요했죠? 협박했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쓰면 병원비 안 낸다고. 날 여기서 쫓아낸다고. 그럼 엄마는 정말로 오빠한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아니, 너도 내 딸인데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이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욕심냈던 재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썼던 모든 수단들이 이제 그녀를 감옥으로 보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2021년 봄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피고인 김수진에 대한 횡령 및 사기, 강요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남편 박민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자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올 수 없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이용하여 약 1년 6개월에 걸쳐 총 3억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습니다. 이 중 병원비와 시어머니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5천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억 7천만 원은 피고인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협박하여 자신의 남편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강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였고 시어머니의 상태를 시누이에게 거짓으로 전달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늦추려 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가족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방청석의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 씨는 피고인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실형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 2억 7천만 원을 전액 배상하라.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시누이는 수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유언장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후 남편 박민수 씨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명예퇴직을 했고 퇴직금 1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변호사 비용과 배상금으로 나갔습니다. 1억 원으로는 2억 7천만 원을 갚을 수 없었죠. 결국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학생 딸은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 엄마 횡령범이래.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딸은 우울증에 걸렸고 결국 휴학을 했습니다. 대학에 막 입학한 아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엄마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엄마 면회 안 갈래. 창피해서 못 가겠어. 남편 박민수 씨는 홀로 아내의 면회를 갔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 씨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했어? 나랑 애들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 아니에요.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다 망쳐놨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 이혼 준비하고 있어.
뭐라고요?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못 참겠어. 애들도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특히 딸은 당신 이름도 듣기 싫어해. 수진 씨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교도소에서의 1년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녀를 깔봤습니다. 시어머니 돈 훔친 년이라는 소문이 교도소 안에서도 퍼졌으니까요. 밤마다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렸을까?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가난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출소 날 교도소 앞에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그녀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2023년 출소 후 2년이 지난 지금 김수진 씨는 서울 외곽의 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6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이혼은 출소 직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양육권도 면접교섭권도 포기했습니다. 자녀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만나고 싶지 않아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출소 후 수진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과자, 횡령범. 이 낙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전과자는 안 받아요. 식당 서빙을 지원했습니다. 혹시 전과 있으세요? 네. 아, 그럼 어렵겠네요. 청소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범죄 경력 조에 나왔는데 횡령? 이거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줌마, 우리 회사도 이미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 달 넘게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겨우 구한 일자리가 새벽 3시에 시작하는 전단지 돌리기였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일하고 6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이면 18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을 내면 생활비는 130만 원. 빠듯합니다. 아니, 매우 빠듯합니다. 수진 씨는 하루에 2끼만 먹습니다.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입니다. 가끔은 동네 무료 급식소에 가기도 합니다. 50대 여성이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옷은 구제 가게에서 삽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명품 옷을 샀는데 이제는 1만 원짜리 중고 옷을 입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교도소에서부터 시작된 불면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2-3시간밖에 못 잡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지만 약값이 부담스러워 제대로 복용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교도소에 간다는 소문이 퍼진 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도 차마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가족도 없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자녀들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명절에 문자 한 통 보내봅니다. 엄마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친정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얼굴에 먹칠했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한테 연락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 씨는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TV도 없고 에어컨도 없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낫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납니다. 핸드폰으로 옛날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 딸의 졸업식 사진, 아들의 입학식 사진, 남편과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녀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0억 원이 아니라 400억 원이 있어도 가족을 잃느니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저지른 범죄는 지울 수 없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55세입니다. 앞으로 20-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마켓에 가면 행복한 가족들을 봅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장을 보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런 평범한 행복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모두 잃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옛날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친구는 수진 씨를 알아봤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수진 씨도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혼자 방에서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40억 원을 욕심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건강도, 명예도, 자유도, 행복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수진 씨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뿐입니다. 매일매일 후회합니다. 그때 욕심만 안 부렸어도,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때 솔직하게 살았어도.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 욕심부린 며느리의 최후입니다. 비참하고 외롭고 후회만 남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저렇게까지 안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진 씨도 처음부터 3억 원을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번 선을 넘으니 그 다음은 쉬웠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결국 3억 원까지 갔습니다. 욕심은 이렇게 서서히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정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편법을 쓸 것인가?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욕심낼 것인가? 수진 씨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신뢰입니다. 사랑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혼자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있기에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경계하세요.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부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더 가지려고 애쓰다가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